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또 이미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바로 온과 오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이크는 오프, 그리고 비디오는 온, 이렇게 해주셔서 원활한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병동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김혜지 과장님의 강의와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 두 분의 봉사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강사님께 보내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감도 좀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강사님에게도 힘이 되고 또 강의를 준비한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감동을 공유하면 모든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당 복지재단의 오혜련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무지개 호스피스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나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고요. 해서 더 반갑습니다. 김혜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깨닫는 집 각당 복지재단의 제2회 깨닫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스피스 병동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 호스피스 깨닫톡을 준비하면서 한국 최초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하셨던 고 김옥라 명예이사장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명예이사장님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읽게 된 세계보건기구 잡지에서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시실리 손더스 박사의 글을 읽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때마침 찾아온 세브란스 병원의 메리언 킹슬리 간호대 교수와 함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인 1986년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교육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호스피스 봉사자를 교육해서 배출했습니다. 많은 수료생들이 지금도 병원, 시설, 또 가정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의미 있는 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호스피스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재단 교육에서 강의를 맡아주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김혜지 과장님과 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이성자, 김기순 호스피스 봉사자로부터 병원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봉사의 뜻을 갖는 분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혜련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어려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봉사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또 호스피스라는 제도는 또 어떤 것이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김혜지 과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될 텐데요. 우리 김혜지 과장님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정보홍보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요.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생들에게 아주 최상의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김혜지 과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김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오늘 주제는 호스피스 병동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조사를 해봤고, 호스피스 하면 항상 떠올리게 되는 죽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제 질병이 말기암인데, 그래서 실제 말기암은 어떤 병인지도 알아보고, 이런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제도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실제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바로 알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아예 호스피스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호스피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인식조사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죽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 암, 말기 환자, 임종, 고통, 통증, 슬픔, 이렇게 호스피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호스피스는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저도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였는데 둘 다 호스피스든 완화의료든 둘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30%고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거의 60%니까 합치면 거의 90%는 호스피스든 완화의료든 뭔가 들어보고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를 그럼 언제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완치가 어려운 심각한 병으로 진단되었거나 치료 중일 때 얘는 18.6%, 21.9%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가장 많은 대답이 이 경우였는데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될 때, 그러니까 죽음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호스피스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 사망이 임박했을 때가 또 21.3%. 그래서 절반 이상의 수가 호스피스는 어쨌든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이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역시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대답한 경우가 40.1%, 그 밖에 통증 증상 같은 이제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 그리고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간병 서비스, 이러한 이제 기타 역할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많은 역할로 얘기하신 거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용을 할 것인가 질문을 하였을 때 보면은 질환 치료 중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이 심할 때 나는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 90%가 넘었고, 암으로 수개월 내에 사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역시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91.5%,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89.7%에 이르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본인들도 역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용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호스피스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은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하면 일단 죽음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는 실제 필요하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용할 의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스피스 하면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호스피스를 설명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식조사에서도 보듯이 호스피스는 죽음을 떠올리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스피스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지 그런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프게 힘들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들 편안한 죽음을 원할 텐데 좋은 죽음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반면에 긍정적인 이미지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생명의 멈춤을 의미하고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신체 기능이 정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죽음의 가까이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고통이 떠오르고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또 치료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떠올릴 때 공포를 먼저 많이 느끼게 되고 아무리 내가 현재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런 말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죽음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편안함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종교적인 관념으로 보았을 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현재 고통에서 탈출하게 되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숭고함을 또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투사분들의 이제 죽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또 기리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죽음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은 굉장히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미리. 그리고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내가 병사로 죽을지, 사고사로 죽을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또 죽음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누구나 죽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게 굉장히 죽음의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역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차례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의 순서 없이 누구든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또 나의 죽음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죽음을
잘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미리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죽음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어차피 경험해야 되는 거 그냥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금기하고 외면해야 되는 건지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 준비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삶과 반대되는 의미로 떠올리게 되는데 과연 죽음이 삶과 반대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삶의 시작이지만 죽음도 역시 하나의 삶이거든요. 단지 이제 삶의 완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 준비를 한다면 모두가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웰빙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웰빙은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가 웰다잉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자, 잘 죽자 이것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덕분에 또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좋은 죽음, 복된 죽음, 편안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을 우리는 보통 웰다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보람되게 잘 살자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 될 거고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여생을 또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결국에는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포괄적인 웰다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웰다잉을 실제로 이루려고 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죽음 준비거든요.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쨌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죽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스피스에 와서 보면은 본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나의 마지막 시간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환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나를 죽게 만든 질병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고 또 내가 타협이 가능한 현실 안에서 나의 죽음 대신에 뭔가를 내가 얻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 타협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 겪으면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대부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죽음의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요. 이 죽음의 방식을 정한다는 게 내가 사고사로 죽을지 병사로 죽을지를 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내 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나는 연명치료를 끝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건지 이러한 방식을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할 수 있는 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서식을 작성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하지 않도록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법적 준비도 필요할 거고 재산 정리라든지 유언장 써두기 같은 이제 죽음 준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가 죽고 나서 장례 장료 절차를 미리 정해 놓으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장묘 절차를 대신해서 이렇게 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고민이라든지 분쟁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 준비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슬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설명하기 전에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죽음 준비의 한 가지로 나의 임종 내가 정하기. 이 부분은 이제 의료적인 치료에 대한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연명 치료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나의 마지막 순간의 사진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생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투석을 받고 뭐 기관 절개를 할 수도 있고 소변줄, 콧줄 이런 여러 가지 혈관에 관들을 꽂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는 의식이 없기도 하지만 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이제 치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의식중으로 이런 관들을 뽑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 것들을 해서 이런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처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체 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연명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치료를 사실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 의료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한 임종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호스피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 이 순간에 또 종교적이나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이미 진행된 말기 환자에서는 1% 이내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소생인데 완전히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들리시나요? 약간 울려요, 과장님. 네. 네. 그 진행 네네. 인터넷 연결이 좀 아, 떠가지고 여쭤봤어요. 괜찮으시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굳이 이렇게 성공 확률이 적고 회복된 이후에도 임종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DO나 CPR 이게 이제 앞자만 따서 DNR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폐소생술 거부 이렇게 단어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DNR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자연사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러한 나의 이러한 의사 결정을 미리 서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법적으로 남겨놓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도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는 말기 환자입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환자나 또 환자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가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환자의 최선을 이익을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이렇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암과 같은 이제 몇 가지 질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들을 말기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유보라고 하고, 연명의료 중단은 이미 하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를 이미 달고 있는 환자한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의 역시 내리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의는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사전 연명 의향서,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러한 나의 연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과 호스피스를 이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옆에 서식을 보면 호스피스 이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는 모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 호스피스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말기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기암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자 수가 25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이렇게 발생한 율이 10만 명당 490명, 거의 500명 정도가 새롭게 암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7.9%에 이르게 되고요. 2020년에 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만 해도 8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이 수는 전체 사망자의 27%에 이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떤 원인으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지 보았더니 그 1위가 말기 암이었습니다. 거의 3명 중에 1명은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그 말은 다 말기암의 상태를 겪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이제 암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설명할 때에는 꼭 신생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생물은 신체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성 신생물과 악성 신생물로 나뉘지만 양성 신생물은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추는 건데 악성 신생물은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안 돼서 자꾸 커지는 게 악성 신생물이고 이게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생물이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서 덩어리를 만들며 우리는 종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더 커지지 않고 멈춰 있는 종양이지만 악성 종양은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주변 조직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암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암의 특징은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분열 횟수가 전혀 제한이 없이 계속 무한히 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을 하면 스스로 사멸이 돼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스스로 사멸이 되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침범하고 파괴하고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고 말기암 상태에서 환자를 임종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 이제 그 4기 이후가 말기암이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이 실제 언제 말기암 진단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성 암에서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 억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거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임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기암과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기암은 단순히 암이 그냥 전이가 있으면 사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방사선이나 뭐 항암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말기암은 더 이상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조차 없을 때, 이때를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말기암은 전이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암의 특성상 굉장히 몸 곳곳에 다 퍼져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 환자분들은 암 치료를 하면서 많은 돈을 써버린 상태라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기암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호스피스와 같은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의 총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팀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다방면으로 조절해주는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고통을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고통을 완화해주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영적 고통을 조절해주는 성직자들이 계시고 그 밖에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그리고 간병을 해주시는 호스피스 보조인력, 이렇게 영양사, 약사와 같은 다른 직종들도 호스피스의 하나의 팀원으로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다학제 팀 사진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 선생님,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간병하시는 여사님, 그리고 목사님, 수녀님, 스님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호스피스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명의료 결정법 2조 6항에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이 통증과 같은 증상 완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말기 환자라고 한 이러한 이제 특별한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지 호스피스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이런 이제 질환들,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어야 호스피스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먼저 주치의가 이 환자는 말기암 환자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진료 소견서로 써주면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을 해서 호스피스 팀과 상담을 한 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본인한테 맞는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이용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좀 아시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았을 때 장점은 환자와 가족이 원하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은 강한 항생제나 수혈, 승합제, 투석, 알부민과 같은 이런 치료들을 지속할 수가 있고, 규모가 작은 호스피스 기관에 비해서 이제 배액관, 삽입과 같은 중재적인 시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고 호스피스 가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굉장히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상급 병원,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또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을 하면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반복되는 검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명 치료를 선택을 하면 실제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인종 가까이의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연명 치료를 지속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퇴원을 강요받고 결국에는 요양병원이나 집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임종실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임종실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어수선한 처치실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대학병원에서는 말기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호스피스 전문의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장점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증상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에 대해서 상담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환자 임종기에는 아까 처치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닌 임종실에서 편안하게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환자가 만약에 연명 치료를 원한다면 이러한 치료들이 모두 호스피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의 임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게 또 단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 어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원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입원을 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분은 말기암 환자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기 질환, 뭐 간경화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를 입원형 호스피스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독립병상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영적,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지지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교법과 같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분들의 돌봄 봉사, 사별가족, 그러니까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임종 가까이 임종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형 서비스는 말기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말기 환자분들이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징은 내가 원래 치료받던 주치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협진을 통해서 호스피스 자문 팀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추가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신체적인 증상 조절을 해드린다거나 임종 준비에 대한 교육을 돌봄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런 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해서 실제 호스피스 입원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는 역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분들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호스피스 팀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환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집에서 환자분을 보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여해드리기도 하고 갑자기 환자분의 상태가 바뀌거나 할 때 궁금한 것들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상담 전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기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시게 된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곳인지 실제 사진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우리 의료진이나 저희 팀 입장에서는 호스피스를 떠올렸을 때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에서 삶을 떠올리면 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종까지 마지막 시간을 호스피스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단지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의미 없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대신에 마지막에 그 시간을 호스피스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이 삶을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호스피스에서도 환자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마인드로 저희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학제적인 돌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체적 돌봄을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정말 호스피스에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러한 신체적 돌봄이 됩니다. 특히 일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암성 통증에 대해서 마야선 진통제와 같은 좀 강한 진통제를 써서 조절을 해드리고 그 밖에 다양한 증상들을 또 같이 조절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임종기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해주고 필요하다면 조금 재워드리는 완화도 진정치료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을 하셨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호스피스는 통증과 같은 증상 조절만 하고 다른 의료적인 처치는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에서도 물론 그 해당 병원에서 가능한 범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도 드릴 수가 있고 산소 공급도 해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항생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혈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병원마다 질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종합병원급에서의 그런 호스피스 기관들은 배액관 시술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치료들을 무조건 해드리는 건 아니고 환자의 삶이 여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치료가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당한 치료가 무엇인지 고려를 한다는 게 이제 호스피스의 특징입니다. 환자가 먹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제를 쓰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양제를 씀으로써 환자가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자꾸 생긴다면 영양제를 좀 제한하는 것도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치료의 범위를 저희가 정하게 됩니다. 대신 호스피스는 중환자실 치료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런 연명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런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는 이제 심리 사회적 돌봄을 드리게 되는데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또 가족분들이 이 암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중재해드리기도 하고 미리 장례에 대한 절차도 안내해드리고 돌아가신 가족들에 대한 지지 서비스, 요포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호스피스 전담으로 계셔서 이분들이 또 환자와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또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그 팀에는 또 종교인분들이 계셔서 각각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교에 따라서 해당되는 종교인분들을 연계를 해드립니다. 종교의식을 또 진행해드리기도 하고 환자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 영적 상담을 해드리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임종기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지내시다가 정말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특별하게 임종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특별한 치료들을 해드리게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임종기를 미리 파악을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이 가족분들도 환자의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환자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자의 죽음을 불안해하는 가족들한테 또 정서적 지지를 드리게 되고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임종하실 수 있도록 임종실을 또 보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임종기에는 임종기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가래가 증가한다거나 선망, 통증, 호흡곤란과 같은 임종기 증상이 악화되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지속적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임종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또 해소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종기 가까이에는 또 종교적인 특별한 또 지지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스는 단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다학제 팀 서비스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회진 돌 때 사진인데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병인, 코디네이터, 지금 수녀님이 같이 회진을 돌면서 이 환자분한테 이제 상담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팀회의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입원형 호스피스는 간병 서비스를 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가능한 병원들이 있어서 각 병원마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만 일단 저희 병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병 서비스를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간병비가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되면 하루 한 4,000원 정도로 간병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간병 여사님들이 다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일반 간병인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훨씬 높다고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직접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데 목욕을 해드린다거나 머리를 감겨드리고 차와 다가를 제공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도 실제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산책을 원하시면 휠체어를 끌어주시는 같이 산책을 도와주고 또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서로 말할 상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악, 원예, 미술요법과 같은 이러한 요법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에서도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각자 그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맞춤 이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환자분이 7순, 8순이 오신다면 또 잔치도 해드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결혼식을 여셨던 환자도 계셨고 자녀분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환자분이 말기암 상태셔서 자녀분 결혼식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자녀분이 이제 스몰 웨딩을 한 적도 있고 환자와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도 해드렸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저자 사인회를 개최해드린다거나 환자분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하셔서 같이 이제 구급차를 섭외해서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막상 이제 면회는 또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가족들이 적다 보니까 뜨문뜨문 이제 환자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이별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다 모여서 환자와 함께 인사도 하고 이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새아이 이벤트라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풍도 떠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원내에서 이렇게 소풍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행복식탁이라고 해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또 식사하기도 힘들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그래서 가족분들을 다 초대해서 환자와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또 입맛이 다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봄날에는 삼계탕을 준비한다거나 여름에는 콩국수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거나 저희가 자체적인 서비스로 행복식탁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환자분들 이제 환자분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사별가족 지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이제 하나의 이벤트는 행정 장례식인데요. 어떤 환자분이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이 실제 지인들을 초대했던 그 초대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생전 장례식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또 잘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립선암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가 아닌 임종 전 가족,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지인분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생전 장례식을 열었는데 함께 파티를 하는 음악도 하고 환자분이 또 오신 분들과 인사도 하고 앙금에 남았던 분과는 용서의 시간도 갖고 또 이 환자분이 직접 본인의 노래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많은 지인분들이 모이셔서 생전 장례식을 축하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축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죽어서 장례식이 아니라 이렇게 생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장례식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축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나눔 시간도 갖고 또 지인들과 추억도 나누고 화해 시간도 갖고 축복의 춤을 추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죽은 뒤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장례식보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밥 한 끼 함께 먹고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죽음은 한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이렇게 이 어르신이 한 말씀이 굉장히 저희도 마음에 와닿고 이분을 통해서 또 우리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줌에서 틀면 끊겨서 아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따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실제 생전 장례식 영상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었길 바라고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스피스 하면 다들 죽음을 떠올리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하면 이제 삶을 떠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은 시간도 결국에는 하나의 삶이거든요.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는 나의 고통을 잘 관리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며 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내 마지막 시간을 설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지 과장님 정말 귀한 강의 해주셨죠. 아마 여러분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호스피스 그것이 알고 싶다. 그에 대한 그 답이 어떻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혜지 과장님 유익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호스피스에서 되어지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봉사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틈틈이 벽돌의 세멘트처럼 그 봉사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그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우리 이성자 선생님이십니다. 이성자 선생님은요, 교편을 오랫동안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2014년 가을 학기인 5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제 수료를 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랑 호스피스 동기예요. 그래서 51기로 자원봉사 교육을 수료하셨고 그리고 2015년 봄부터 적십자병원하고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봉사를 시작해서 코로나 전까지 정말 성실하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자 선생님이 함께한 호스피스 현장의 경험은 어떤지 우리 이성자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자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각당 복지재단에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은 51기 이성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사례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듣고 무척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봉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호스피스 봉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그야말로 천사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서 경험도 미천하고 봉사에 대한 신념도 아직 말랑말랑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인생 산막을 사는 은퇴자이면서 시니어 그리고 초보 봉사자의 담담한 이야기가 봉사를 마음에 두고는 있으나 선뜻 나서기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버킷리스트가 정년퇴임하고 여행하면서 실컷 놀자였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기도발이 아주 좋으신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창시절에 저는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성탄절, 기독학생회 등등 찔끔찔끔 심심풀이로 교회에 다니는 엉터리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제 세례를 받고 다니고 얼마 후에 직장에서 주최한 어느 연수를 갔는데 대구에서 오신 호스피스 센터장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매우 감동을 받고 나중에 퇴직하면 호스피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소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년이 2년 남짓 남은 시점 문득 내 나이가 60인데 지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사에서 공부를 더 하면 석사가 되고 석사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박사님이 되는데 박사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봉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2년 더 있어서 정년 퇴임하는 게 내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박사는 못했지만 박사보다 더 높은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주위에 만료를 무릅쓰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바로 그때 교회 게시판에 각당 복지재단의 호스피스 봉사교육 게시판이 눈에 띄는 거예요.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을 하고 퇴직 후유증을 느낄 새도 없이 교육을 잘 받고 바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봉사는 교육 중에 있었던 실습이었습니다. 상봉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평과 춘천 외곽에 있는 실습 장소를 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창밖으로 멋진 가을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냥 소풍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춘천 호스피스 센터에 도착해서 현장을 마주했을 때는 저절로 입이 딱 다물어지고 완전 침묵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의 발과 손을 가만가만 만져주시면서 조용한 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해주시는 선배님들 곁에서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갈등 속에서 소풍 가는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묵직한 돌덩이가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말았죠. 무심하게
교육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봉사 장소를 선택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할까? 말어. 해? 말어. 막 이러면서 고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해야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적십자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병원에 가는 전철 안에서조차도 마음엔 갈등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을 하니까 선배님들이 아주 반갑게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바로 뒤돌아서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꾹 참고 처음에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선배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은 제가 이제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하느님들의 발 마사지를 해드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는 못해요 했지만 겉으로는 그냥 담담한 척하며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교육할 때 배운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다 끝나니까 환우님과 보호자가 모두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시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감사 인사만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주 뿌듯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봉사의 종류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침상에서 머리 감겨드리기, 침상에서 목욕시켜드리기, 또 목욕실까지 모시고 가서 물목욕까지 해드리기, 이렇게 봉사의 종류가 난이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가 손 한번 잘못 움직여서 환우님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힘이 많이 들었지만 뭔가 몸으로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교육은 이론과 현장이 합해져야 완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병마와 직접 싸우는 환우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 모두 매우 지치시고 탈진 상태가 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대해주시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커튼을 꼭꼭 닫아 걸고 보호자들의 눈길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오죽하면 저러실까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데 봉사의 날이 더해갈수록 그럴 때마다 저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의 호스피스 센터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죠. 저는 월요일에 적십자병원, 금요일에 국립의료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도 하는 일은 비슷해서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군데 봉사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적십자병원에서 계시던 환우가 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다 차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오시는 거였습니다.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생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들은 입원 기간이 별로 길지 않다고 하던데 의외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할 정도로 긴 시간을 암과 싸우는 환우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젊은 아들이 뇌종양으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 그리고 20대 초반의 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입원해 있는 어머니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봉사자들을 거절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얼마든지 돌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식이 아플 때, 그것도 시한부로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닫힌 커튼을 살며시 열고 고통으로 꽉 닫혀있는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아주 가끔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환자 돌봄을 하는 동안에 휴게실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대화가 가능한 그 20대 초반의 딸과는 저희 팀에서 가장 젊으신 봉사자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상황을 일찍 받아들인 가족은 그 두 어머니와는 다르게 좀 슬픔은 속으로 감추고 분위기를 훨씬 밝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통증이 잘 조절될 때는 그동안 못다했던 감사한 마음, 미안했던 이야기들을 도란도란하며 보람 있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봉사를 그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어 긴장이 연속이지만 동시에 진한 사랑의 1번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처치하는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님, 또 음악치료사님, 미술치료사님,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며 환자를 돌보는 봉사자들이 다학제 팀을 이루어서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병상에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 병상에서 노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라든가 아니면 뭐 팝송이라든가 또는 뭐 캐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고통을 잠시 잊고 얼마나 밝고 해맑은 얼굴이 되시는지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도 해드리고 또 유가족들을 모이게 해서 애도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잠시라도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드리면 그걸 병상 머리맡에 놔두고 저희가 봉사하러 가면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시는 그 한마디에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었지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호스피스 봉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봉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기만 하면 달려가서 생명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이성자 선생님 귀한 그 나눔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환자에게는 따뜻한 그 사랑의 돌봄을 그리고 가족에게는 쉼을 드렸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봉사가 이제 재개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스탠바이 하신다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성자 선생님의 그 호스피스 봉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김기순 선생님을 모시고 김기순 선생님의 그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선생님도 역시 이제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이제 교편을 잡으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후에 2003년에 29기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시고 가정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셔서 꾸준하게 이제 환자를 돌봐 오셨습니다. 김기순 선생님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던 그런 현장으로 우리 함께 이제 가볼 텐데요. 우리 김기순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무지개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였습니다. 김기순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과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구하고 언니가 자꾸 호스피스 일을 하자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호스피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 의미 없이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느니 친구가 혼자 하는 게 참 버거워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자꾸 그래서 따라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난 환자는 약물 중독으로 식물 인간이 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봉사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자하고 소통이 필요 없어요. 가서 목욕 봉사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환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탕, 집에 이제 목욕실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70이 넘으신 노 부부가 그 딸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게는 이제 조금 마음의 위로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 나갔는데, 그분들도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는 열심히 씻기고, 그리고 뭐 저희는 손톱 발톱까지도 다 깎아줘야 되고 심지어 그분의 뭐 아주 소소한 것까지 귀도 파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거를 하면서 힘을 쓰는 봉사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4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2003년에 29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대부분 환자의 가족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힘으로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도 지쳐 있지만 돌보는 보호자들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저희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찾아갑니다. 네,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호스피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환자들은 벌써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연하게 호스피스가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그러면 아까도 그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호스피스 하면은 똑같이 뭐가 연결을 시키느냐, 죽음과 연결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럼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구나, 호스피스가 나를 찾아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수년 동안의 그 많은 병과 그런 것으로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졌고 그 몰골이 너무 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모르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어쨌든 봉사자들은 저희를 너무나 강하게 원하시거든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으시고 자기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갈 때 환자의 상황을 저희들도 제대로 다 알고 가는 게 없어요. 환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그리고 환자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가, 그리고 몇 살쯤 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의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바로 앞서 사례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환자를 보러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제가 그 전에 4년 가까이 봤던 환자는 환자와의 소통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목욕 검사만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와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새롭게 만나는 환자들은 눈을 마주쳐야 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부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을까? 저도 똑같아요. 앞서 하신 선생님처럼 그래서 막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갈 때, 예, 물론 이거를 보시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뭐 모르고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알고 갑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래야지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면 환자들은 대부분 다 지쳤지만 안에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또 환자의 가족들은 전부 다 지쳐서 우리에게 자기들의 짐을 조금 나누어 주었으면, 그런 기대들을 또 하셔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두 가지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러 다니다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각 당에서 하는 죽음 준비 지도자 교육을 2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그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그리고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할 때에 처음에는 각 당에서 배운 발 마사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발을 만져드리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꺼리시는데 한번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동안에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발을 내민다는 걸 굉장히 거부하시다가 그 다음에 가면 의뢰의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환자분도 마음이 열려요. 보호자님들은 저희가 가면 너무 반가워하셔요, 정말. 왜? 저희가 환자와 1시간, 1시간 반, 길면 2시간 정도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은 가서 쉬셔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환자들에게는 또 환자는 보호자에게 대한 불평이나 보호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저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호스피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까지 함께 손잡아 드리고 가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환자가 혼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저희가 함께 가드릴게요, 이런 믿음을 드리면 그분들도 차츰차츰 이제 저희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이제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서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호스피스에게는 죽음을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환자와 가족끼리 사실은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지 못해요. 다 비밀이에요. 환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공포를 느낀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걸 가족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가족은 또 당신은 얼마 있으면 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서 환자에게 솔직한 고백을 유도하게 하는 것, 또 보호자에게 그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서로에게 인식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갖게 해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능하면 환자와 자주 접촉하게, 그리고 또 환자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는 없는데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 아, 옛날에 우리가 여행 갔었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가능하면 앨범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그거를 다시 회상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 이랬었어. 함께 공통 분모가 생겨요, 환자와 가족이. 그래서 다시 그 옛날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여태 살아온 거 참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또 환자는 혹시 마음에 맺힌 거가 있으면 풀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 가정의 엄청난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숨기고 서로 가능하면 진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되면서 서서히 서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는 심지어 딱 한 번 보고 헤어지는 환자도 있었고, 보통 환자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 정도면 저도 또 그 환자하고 이별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말기암 환자거나 병원에선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나온 그런 환자분들이고, 순간순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도 가는데, 환자는 사실은 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불과 한 달, 아니면 뭐 길어도 2달까지 가는 환자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환자들이 사실은 본인의 마지막을 사실은 제일 먼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는 걸 알지만 환자가 사실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가족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과거의 추억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시간을 쪼개서라도 환자와 다시 만나게 하고 서로 함께.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환자와 가족들이 가능한 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랜 투병 생활에 서로 상처받은 게 많고, 환자는 가족에게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족은 이미 지쳤고, 그래서 또 새로운 뭐를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로 부딪히면 다투게 되니까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쏟아내시라. 우리들은 보통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면서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하나, 지금까지도 오래 기억하고 있는 환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뇌종양 수술을 통해서 머리가 그냥 그 칼로 완전히 십자로 그어서 너무나 보기가 끔찍했는데, 거기다 또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머리 하나도 없고 막 검은 딱지가 더덕더덕 붙은 젊은 엄마였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가진 엄마였는데, 그분에게 가서 발 마사지하고 봉사하는 게, 그분은 온몸이 항상 저리다고 해서 매일 몸을 주물러 드리고, 그럼 2시간, 3시간씩 있다가 오면, 갈 때 되면 어디를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 붙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 빨리 또 올게요, 빨리 또 올게요 이러면서 다녔는데, 저희가 처음 방문한 것이 1월 7일이었는데 그렇게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1월 21일 날 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뇌진탕이 와가지고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친정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그 남편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으로 모십시다.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욕창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미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에어 매트리스를 구해서 거실에다가 환자를 누이고, 가족들은 주로 거실에서 다 지내십시오. 아이들은 거실에서 공부하고, 거실 옆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냥 일상을 다 나누십시오. 그리고 같이 얘기가 안 돼도 그냥 학교 갔다 온 얘기 할머니하고 하고 아빠하고 하고 누나하고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내십시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하루에 30분씩 딱 2번밖에는 면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흔쾌히 집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그렇게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는 2주 정도밖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이상 그 환자가 사라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떠나보낼 준비를 시키려고 그렇게 시간을, 그 엄마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은 가족들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은 너무나 모범적이고 표본적인 그런 환자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엄마가 누워 있는데도 왔다 갔다 애들이 떠들고, 우리는 환자가 있으면 방에다 집어넣고 조용히 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던 일상대로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4월 11일 날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남편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저는 쉴 새 없이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시간 날 때마다 갔고, 목욕 봉사도 다시 해야 돼서 그 전에 4년 전에 같이 목욕 봉사했던 그 호스피스 팀들을 불러서 3사람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간호사가 와서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수에 꽂아 드리고, 이거는 물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4월 11일 날 그렇게 천국으로 가서 영안실로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있었으면 조금 더 이별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병원에 있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딱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편과 가족들이 영안실 하나 가득 꽃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직 뭐 조문객들도 받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뛰어갔으니까. 근데 꽃을 하나 깔뜩 준비해 놓고 그 가운데 그 환자 이름이 레연 씨였습니다. 꽃보다 더 예쁘게 레연 씨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는 웃었지만 겉으로는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 속으로 웃었느냐? 너무 기뻤어요. '아 정말 아름답게 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잘 가라고 저도 마음 편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아 내가 정말 작은 내가 내어준 이 봉사가 내가 내어준 손길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게 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봉사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도 나이가 좀 많고요. 아직 봉사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봉사는 제가 제 몸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귀하지 않은 봉사는 물론 없겠지만 예, 이 봉사가 사실은 힘들지만 참으로 제 자신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것을 갖게 해 주는 귀한 봉사였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혹시 예, 마음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누구나 다 훌륭한 그런 봉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는 웰다잉 또 뭐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계의 암을 가진 목사님께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좋더라고요. 뭐냐면 웰다잉도 아니고 아름다운 마무리도 아니고 뷰티풀 랜딩 아름다운 착륙.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삶도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봉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기준 선생님의 귀한 그 사례 나눔 듣고 많은 분들이 눈시울도 적시시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두 분의 그 귀한 봉사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혜지 과장님의 강의와 두 분 선생님의 귀한 사례 나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많은 봉사자들이 입을 모아서 봉사를 하면 자신이 성장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봉사인 호스피스 교육과 봉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각당 복지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닫톡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그 중독을 주제로 인하대학교 김용진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뭐 요즘에 중독이란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8월 26일에도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의 고통이 전에 우리 김혜지 과장님의 그 강의를 들을 때 보니까 출산의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호스피스 봉사를 한다는 거는 뭘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발 마사지 요법 배우셔서 봉사자들에게 다가가면 봉사자들이 아까 우리 김기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그 발 마사지 받으면서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7월 14일에 발 마사지 그 특강이 있습니다.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발 마사지를 이제 특강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나의 건강,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건강, 그다음에 내 가족의 건강,
그다음에 우리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발 마사지 특강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그 깨다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카톡으로 우리 채팅창으로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8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깨다톡 2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